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오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미국 조사단은 공항 내 방위과학 시설을 살펴보는데 많은 시간을 썼는데요. 예, 장영근 전 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앞서 얘기한 이 방위과학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의견이 많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우선 뭐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라는 예,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기가 착륙을 하게 되면 활주로에 정확히 중심을 맞춰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와야겠죠. 그런데 예. 이제 가끔은 이제 방향이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리게 되면 활주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뭐 보통은 뭐 1.5km 이상 이렇게 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계기 착륙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날씨가 만일에 굉장히 구져도 앞이 안 보여도 계기만 보고서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는 예. 시스템이다. 그래서 예. 우리가 뭐 자동차도 보면 내비를 보면 후진을 할 때 옛날 같으면 이렇게 다 돌아서 봤지만 지금은 뭐 이제 카메라 이런 시스템들을 보고서 그냥 예. 계기만 보고서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조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편의 시설이죠. 예, 네. 다만 이번에 이제 콘크리트 둔덕으로 그게 되어 있었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콘크리트에 부딪히면서 큰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둔덕을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무안 공항의 시설이 후면에 그렇게 로컬라이저를 설치를 했을 때 예. 거기가 기울기가 좀 낮은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세우면서 아마 이제 둔덕을 만들어서 그 위에 로컬라이저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둔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엄청난 콘크리트 시설로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로컬라이저도 사실은 항공기가 부딪히게 되면 쉽게 부서질 수 있도록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이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거기 지역 자체가 이제 굉장히 습지다 보니까 네. 이거를 뭔가 이제 강하게 정확한 위치, 애큐리시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콘크리트 벽을 쌓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에는 이제 로컬라이저를 좀 고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견고한 콘크리트 재질을 썼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뭐 그럴 수도 있다. 아마 이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규정에 어긋난 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조사해 보겠다. 뭐 이런 현재 상황이니까요. 아마 네. 나중에 아마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죠. 네. 네, 지금 뭐 항공 관련 전문가들 의견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 재질 자체가 조금 부서질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걸 이제 규정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보통 이제 공항에 따라서 이마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이유든 뭐 조종사 실수에 의하든 뭔가 문제점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활주로 밖을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동 장치로서 이마스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뉴욕의 그 존 F 케네디 공항이라든가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돼 있으면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대부분은 설치하는 것이 속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설치하는 물질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마스의 M은 머티리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번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과도한 속도로 지금 착륙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연 그런 이마 시스템을 그 방지 시스템을 했어도 작동했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게 좀 의문스럽죠. 네네. 예, 그 콘크리트 둔덕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콘크리트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한 네. 7.5cm 네, 이 정도라고 네, 하는데 네. 그것과 좀 비교하는 시각들도 있어서 교수님 의견 그러니까 이제 좀 그거는 듣고,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얘가 무안공항 같은 경우 이제 지역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특성을 이제 기울기가 엄청나게 낮다 보니까 예. 사실은 대부분 다 이것도 이제 VHF 통신으로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높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둔덕이 설치된 곳의 이 거리, 활주로 끝과의 거리에 대한 문제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활주로 끝에서 이 콘크리트 둔덕까지 무안공항의 경우에는 251m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295m라고 하고 298m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조금 짧아서 사고가 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그건 생각하십니까? 아니고요. 뭐 하여튼 뭐 사실 이번 사고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로 사고가 났고 예.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 그런 어떤 뭐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조류 충돌이라든가 뭐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았을 때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좀 흘렀으면은 저런 정도의 사고는 안 났을 거다. 근데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최악의 경우로 그런 선택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참혹한 결과가 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그렇죠. 네. 조금 전에 그 이마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네, 네.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좀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항공기가 예. 어떤 경우에 뭐 그게 조종사 실수에 의하든 뭔가 문제에 의해서 활주로를 벗어날 때 그때 이제 마지막 끝에서 그거를 이제 부딪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예. 해주는 거죠. 방지해주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자. 대신 이제 그 재료라는 것이 오히려 이제 뭐 지금처럼 이제 둔덕 또는 콘크리트로 하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폭발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거의 뭐 그 2명 빼고는 거의 다 이제 그 희생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방지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그게 작동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얘도 아까 이런 이마 시스템이라는 것도 보통은 미국에 설치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기록에 의하면 70노트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시속 한 130km 정도로 이 주행을 할 때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예. 그 최고 속도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같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활주로에서 넘어갈 때는 거의 속도가 줄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는 네. 할 테니까 어떤 그런 낮은 속도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엊그제 일어났던 그 사고는 뭐 이미 착륙할 때 속도가 착륙 속도가 엄청 났었죠. 예. 그래서 뭐 300km/h 이상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데서도 설사 그 시스템이 있더라 그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종사가 메이데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정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뭐 지금으로서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상황들이 기내에서 일어났을까를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건 뭐 저도 확실히 모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아주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그날 아침에 8시 54분에 이제 그 착륙 허락을 받았어요. 관제탑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착륙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하강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57분에 뭐냐면 조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경보를 줬고요. 관제탑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2분 후에 바로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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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이제 버드 예. 스트라이크를 외치면서 이제 하강하면서 이제 복항을 하겠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노즈 앞 그러니까 항공기를 들어 올려서 예. 속도를 내서 이제 다시 올라가야겠다. 이제 그 상태로 착륙을 못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외치고서 그게 이제 59분이었어요. 그러고서 복항을 해서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엔진은 그때까지는 안 죽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엔진이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양쪽이 거의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는 59분에서 9시 1, 2분 사이에 죽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사이에 뭔가 시급한 급격한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기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빨리 착륙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복항을 하게 되면 선의 비행을 하기 때문에 예. 멀리 가서 이렇게 사실은 다시 비행해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180도로 턴에서 틀어서. 거꾸로 이제 내린 거죠. 그냥. 네. 그 정도로 네. 그 당시에 뭐 갑작스럽게 뭐 엔진이 다른 한쪽까지 고장이 나서 추력을 얻을 수 없었다거나 뭐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보통은 엔진이 정지를 하게 되면 이 제트 엔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브레이드라든가 압축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부품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 정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이제 파워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예. 뭐 유압 장치가 이제 유압 장치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어지간해도 보통의 조종사라 그러면 그런 정도의 그 리던던시 개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뭐 거기에 보조 펌프도 따로 있고요. 또는 소위 수동으로 해서 뭐 보통 그래비티 드랍이라 그래서 그냥 당겨가지고 당겨서 바로 이제 그 스프링 포스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 랜딩 기어를 내릴 수도 있걸랑요. 근데 예.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그 동체 착륙을 한 건데 동체 착륙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면 마지막 수단에 그렇겠죠. 도저히 랜딩 기어를 펼칠 수 없을 때 이제 한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내렸다는 거죠. 근데 또 더 흥미로운 거는 그때 속도가 또 엄청났다는 거죠. 지금 이제 바로 랜딩을 할 때 이게 엔진이 꺼졌으면 만일에 꺼졌으면은 상당 부분 속도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또 회전도 하고 180도로 그랬을 텐데 보니까 의외로 또 속도로가 착륙할 때 보면은 거의 보통은 보잉 737 같으면 착륙 속도가 대부분 한 시속 220에서 220km에서 한 280km 정도. 예. 그 얘기 무슨 얘기면 속도가 어느 정도 낮춰져야 이게 착륙을 할 때 벗어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보다 높은 속도일 것 같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낮은 속도가 되면 오히려 또 착륙할 때 얘가 실속을 해요. 그러면 착륙을 못하고 이제 추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범위 착륙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이제 정확히는 모르고요. 다만 누군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예. 추정을 해보니까 시속 320km 이상이더라. 네, 착륙 추정치가. 속도가.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거는 확진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아마 이제 조만간 그 우리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라고 FDR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이제 보통은 아마 이제 해독을 해서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비행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엔진이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 때문에 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다른 쪽 엔진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이제 부분인 건데 이게 이제 FDR을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확인 가능하죠. 근데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뭐 유압 장치가 아무것도 작동 안 했다는 거는 엔진이 두 개가 다 죽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예.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상한 거죠. 어쨌든 뭐 착륙할 때 속도는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엔진이 진짜 두 개 다 죽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만 죽었고 하나는 살았는지. 근데 영상을 보면 이제 오른쪽 엔진에서 이렇게 프레임 확 아웃이 튀어나왔죠. 이렇게 불꽃이 확 튀어나왔잖아요. 예. 그게 대부분 다 이제 엔진에서 제트 엔진에서 마지막으로 연소가 중단되기 전에 이제 프레임 아웃되는 그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왼쪽 엔진은 그런 모습이 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왼쪽 엔진은 살아있던 거냐? 그럼 왜 랜딩 기어를 키피지 못했냐? 이런 예. 것들이 지금 다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 살아 있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켜봐야 할 것이고 그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한 것 그것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뭐 지배적인 뭐, 생각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보면은 뭐 조종사들이 그 정도는 뭐 수많은 훈련을 했을 거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아마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거걸랑요. 59분에 8시 59분에 이제 결국은 메이데이를 외쳤고 going around 그러니까 복항을 한다는 얘기걸랑요. 예. 다시 노즈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었고 그 이후로 어쨌든 간에 엔진이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9시 1분이 될 수도 있고 2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아마도 이제 엔진 일부 화재에 의해서 유독가스 또는 연기 이런 것들이 배기가스들이 이제 거꾸로 기내로 들어오니까 예. 굉장히 이제 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의문인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런 사이에 아무리 급해도 예. 관제탑하고는 계속 교신을 하걸랑요. 예, 예. 근데 교신 데이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관제탑에서는 실제로 랜딩 기어가 지금 펼쳐지지 않아서 저렇게 동체 착륙한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버드 스트라이크는 있었다고 외쳤지만 아마 랜딩 기어는 펼쳐져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관제소하고 어느 정도의 교신 소통이 있었느냐 그게 아직 불명확하고요. 왜냐하면 일반 기자분들은 접촉이 안 되니까 네. 막 국토교통부가 계속 그 관제사들하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후미에 지금 두 분이 생존해 있잖아요, 승무원이. 예. 그럼 그분들은 기내에서 돌아가는 걸 어느 정도 인지했을 거라고요. 예. 보통 이제 승무원들과 기장은 대부분 다 이제 비행 중에는 대부분 다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이제 송수신 통신을 하거든요, 서로 간에. 그래서 기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장한테 알리고요. 예. 뭐 이런 그다음에 또 그 기장실에서 이제 문제가 있게 되면은 또 기내에다도 이제 통보를 해주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교신을 해줄 텐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양반들이 지금 뭐 입원해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그런 조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어떤 그때까지의 상황을 좀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네. 훨씬 낫죠. 네. 일부 이제 목격담 등에 따르면 1차 착륙을 했을 때는 랜딩 기어가 바퀴가 좀 내려와 있는 것도 뭐 사진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말들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오히려 거꾸로 복항을 하면서 예. 랜딩 기어를 접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착륙할 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예, 착륙할 때 그렇죠. 밋밋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정확히 본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하늘을 볼 때 그게 뭐 정확하게 그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뭐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항공기 자체에 어쩌면 뭐 기체 결함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은 뭐 말씀드렸듯이 뭐 그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 예. 그 문제가 발생한 대로 저렇게 사고 나는 건 아니거든요. 버드 스트라이크가 이제 생기면 물론 엔진이 보통 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그 산화제로서 공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입을 해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물체는 사람도 보통 그 앞에 있으면 막 끌려갑니다. 지상에서 켜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니까 새 정도는 뭐 다 끌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것들이 아주 흔한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 엔진 요새는 설계할 때 그걸 많이 고려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예. 심지어는 뭐 브레이드에다가 어쩌면 칼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갈아버립니다. 예, 들어올 때 다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버드 스트라이크 나서 무조건 엄청나다 그러면 진짜 뭐 비행기 못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대부분 다 이제 어느 정도 뭐 약간의 그 어떤 사고에서 문제는 있지만은 뭐 이렇게 승객들이 그냥 대다수가 이렇게 희생이 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랜딩 기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 2중, 3중으로 리던던시 그러니까 이제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는 거의 뭐 사고가 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보호 장치들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뭐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제 충분히 뭐 랜딩 기어가 안 펼쳐도 심지어는 동체 착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체 설계를 또 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악의 희생이 발생했던 거는 아마도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현재. 그래서 단순하게 사고 원인이 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아마 예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육안으로 지금 알려진 사실인데 이 랜딩 기어 문제로 엔진 고장이 이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국토교통부는 엔진 고장이 나더라도 이게 바로 랜딩 기어 문제로 직결되진 않는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엔진이 모두 고장날 경우 유압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랜딩 기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뒀는데 전문가로서는 좀 이 부분은 어떻게 그게 보시나요? 보통은 이제 유압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이제 높은 압력으로 액체를 밀어서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엔진 파워가 살아서 거기 있는 이제 이제 힘 가지고 어느 정도 유압을 밀어줘야 되는데 예. 엔진이 만일에 꺼지게 되면은 그런 힘이 없으니까 예. 유압 장치가 이제 작동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보통은 이제 보조 펌프 같은 걸 달아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엔진이 꺼져도 이게 유압 장치가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지금 737에는 달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항공기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하여튼 지금 현재는 보잉 737이 뭐 항공기 중에는 보잉기 중에는 가장 작은 거고요. 그리고 또 보잉 737이 제일 흔한 겁니다. 이미 벌써 60년 전에 그 이제 취향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아마
운행됐던 게 12,000기 정도 될 겁니다. 아마도 그 정도로 많이 팔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얼핏 보기에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고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네. 워낙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류 스트라이크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한데 이제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블랙박스일 겁니다. 다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커넥터가 뭐 소실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비행 데이터 저장 장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예, 하는데 예. FDR이라고. 이제 이 안에는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저장 모듈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기엔 또 뭐가 있냐면은 인터페이스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전원 공급 모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블랙박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사고가 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충격도 엄청나고 예. 뭐 심지어는 바다에 빠지게 되면 뭐 엄청난 바다 깊이로 그러한 여러 가지 충격이나 열, 심지어는 온도는 뭐 1100도씨 정도까지 견딜 수 있고 네. 이 충격은 뭐 거의 3800G 정도 이런 데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것만이라도 이제 엄청난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회수해서 비행 데이터라든가 또는 이제 음성 그 저장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서 어쩌면 사고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커넥터가 빠져 있어서 이제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커넥터는 제가 보기에는 저장 모듈에 있는 거 저장 모듈에서 지금 이걸 데이터 분석하기에 연결 단자가 있어요. 그 연결 단자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커넥터가 빠지더라도 저장 데이터 그 자체는 저장이 돼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아마 그거를 이제 그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수거된 블랙박스가 해독 작업도 한 달 이상 걸릴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일단 추출만 되면은 그래도 좀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라고 전망을 하면 될까요? 뭐 아마도 이제 이게 완벽하면은 그냥 아마 국내에서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안 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제조사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항공기 제조사는 지금 현재 물론 이제 FDR 제조사는 또 하청업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잉에서 아마 전문가들이 올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게 해독이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보잉으로 보내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 조사단이랑 보잉이랑 들어왔어요. 이제 어제 저녁에 들어왔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들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습니까? 뭐 사고조사위원회라는 거는 전반적인 걸 다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고조사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인 그 물체 그 어떤 하드웨어들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번처럼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은 항공기가 거의 다 불타가지고 지금 존재가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독을 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인공위성 같으면 우리가 이제 명령을 주고받고 하는 거 가지고 통신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원인 분석을 하게 되고 이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블랙박스를 이제 열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기간에 뭐 음성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비행 데이터들 뭐 고도 속도 뭐 모든 데이터 엔진에 관련돼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고 원인을 추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라고 하는 CVR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뭐 조종사가 당시에 이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모든 그 이제 음성으로 뭐 교신을 했거나 어떤 얘기했던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블랙박스라 그러면 그 FDR과 CVR을 합한 거를 의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좀 들어봤고요. 장영근 전 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